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똑같은 재료로 만든 물건이 주인의 손을 베고 주인의 집을 무너뜨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면요? 조선시대 경기도 어느 산골에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만든 호미 하나가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탐욕스러운 지주를 무릎 꿇리고 결국에는 임금님의 보물까지 살려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길바닥에서 주운 녹슨 쇠조각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쓰레기. 그걸 이 할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사건의 첫 장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5분 임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양주 산골로 가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석봉, 나이 71. 양주 고을 산자락 끝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이 할아버지의 하루는 풀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되어 풀무에 불이 꺼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5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할아버지의 두 손은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등은 풀무 앞에서 반평생을 구부린 탓에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석봉이 만드는 것은 대단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홈이 낮 쟁기날 부엌 칼. 농사 짓는 사람과 밥하는 사람이 쓰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도구들. 한양의 대장간에서는 칼과 창을 만들고 도성의 철물점에서는 자물쇠와 장식품을 만들었지만 석봉의 대장간에서 나오는 건 오직 흙과 곡식을 만지는 연장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의 연장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래갔습니다. 다른 대장간에서 만든 낫은 석 달이면 무뎌지는데 석봉의 낫은 3년을 써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호미는 돌에 부딪히면 끝이 휘는데 석봉의 호미는 바위를 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석봉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 연장을 쓸 사람 생각을 하면서 두드리는 것뿐이야. 이 호미를 쥘 농부의 허리가 덜 아프려면 손잡이 각도를 이만큼 꺾어야 하고 이 낫을 쓸 안악내의 손이 베이지 않으려면 날의 안쪽을 이만큼 둥글려야 하지. 쇠를 두드릴 때 사람을 생각하면 쇠가 알아서 좋은 모양을 잡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할아버지의 이 말이 나중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석봉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양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싸구려 철물이 장터에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질은 석봉의 물건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값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3년 쓸 수 있는 비싼 호미보다 석 달짜리 싼 호미를 택했습니다. 당장의 주머니 사정이 그랬으니까요. 석봉의 대장간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호미 10자루 낫 대여섯 자루 팔던 것이 이제는 한 달에 두세 자루가 고작이었습니다. 풀무에 넣을 숯을 살 돈도 빠듯한 지경이 된 겁니다. 석봉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71살의 대장장이. 하지만
석봉은 풀무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쇠를 두드리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석봉에게 대장간은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에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석봉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장간 문을 닫으려는데 마을 어귀길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신발은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걷다가 힘이 빠져 쓰러진 것 같았는데 그 지팡이마저 가운데가 부러져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기아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높았으며 뼈대가 크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거지치고는 기품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에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사람은 석봉뿐이었습니다. 석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71살에 풀무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밥 지을 쌀도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 길바닥에 다른 노인을 데려다 먹이고 재울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그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71살의 꼬부라진 등에 비에 젖은 노인의 무게가 석봉의 허리를 짓눌렀지만 석봉은 한 발 한 발 대장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장간 옆 작은 방에 노인을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풀무에 남은 불기운으로 방을 덮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어보니 쌀이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먹을 양이었죠. 석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쌀을 전부 솥에 넣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된장을 풀고 마당에서 캔 물을 넣었습니다. 노인이 미음처럼 흐물흐물한 국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 그릇을 비웠습니다. 석봉은 자기 몫은 먹지 않고 노인에게 다 넘겼습니다. 노인이 배를 채우고 나서야 석봉은 빈 솥뚜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이지.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석봉은 이미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봉이 두드리고 있던 것은 손님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부러진 지팡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팡이를 대충 끈으로 묶어 이어 붙였을 겁니다. 아니면 새 지팡이를 깎아 주었겠죠. 하지만 석봉은 달랐습니다. 부러진 지점을 정밀하게 다듬고 얇은 쇠를 달고 지팡이의 이음새를 감싸 붙이되 손에 쇠가 닿아 차갑지 않도록 그 위에 가죽을 한 겹 감았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노인의 손바닥이 편하도록 손잡이 부분의 각도까지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고치는데 한 시진도 시간을 쏟은 겁니다. 노인이 대장간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노인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팡이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 한쪽 다리를 좀 절더라. 오른쪽 지팡이에 힘을 더 주시는 것 같으니 오른쪽 끝 쇠를 좀 더 넓게 깔아야 미끄러지지 않겠어. 지팡이를 쓸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생각하며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놀라움도 감동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석봉은 지팡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 고쳤습니다. 한번 짚어보세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어보았습니다. 부러지기 전보다 단단했고 손잡이는 손에 착 감겼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감에 쌓인 작은 것. 펼쳐보니 주먹 반만한 쇠조각이었습니다. 색깔은 거무스름했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폐철 조각.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과 지팡이의 은혜를 이것으로 갚겠소. 이 쇠조각을 버리지 말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다듬어 보시오. 단 2가지를 기억하시오. 첫째, 이 쇠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오. 둘째, 완성된 뒤에 남은 쇠붙이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마시오. 석봉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쇠조각 하나가 무슨 은혜 갚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른의 성의를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석봉은 쇠조각을 받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돌린 사이 노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마당에는 비에 젖은 흙 위에 지팡이 자국만 남아 있었는데 그 자국이 대장간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석봉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녹슨 쇠조각을 바라보며 석봉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녹슨 쇠조각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석봉이 이것으로 만든 물건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탐낸 자가 누구인지, 그 탐욕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까지. 이 이야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노인이 사라진 다음 날 석봉은 작업대 위의 쇠조각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먹 반만 한 녹슨 쇠. 장터에 내놓아도 엽전 한 입도 받지 못할 물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쇠부스러기통에 던져넣고 잊어버릴 일이었죠. 하지만 석봉은 쇠조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인과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직감이었습니다. 50년을 쇠를 만져온 석봉의 손끝이 이 쇠조각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녹을 손톱으로 긁어보았을 때 녹 아래에서 드러난 쇠의 빛깔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검푸르면서도 은빛이 감도는 석봉이 5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쇠가 아니야. 석봉은 풀무에 불을 지피고 쇠조각을 올렸습니다. 일반 쇠라면 불에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벌겋게 달궈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쇠조각은 달랐습니다. 불에 올려놓고 한 시즌이 지나도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쇠 자체가 불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봉은 숯을 더 넣고 풀무지를 세게 했습니다. 그제야 쇠조각이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색이 기묘했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라 금빛이었습니다. 마치 쇠가 아니라 해가 뜨는 것처럼 대장간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석봉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대장장이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쇠는 뭔가 다르다. 이 쇠에게 어울리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 석봉은 호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칼이나 창이 아니라 호미였을까요? 석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칼은 사람을 베는데도 쓸 수 있지만 호미는 오직 땅을 일구는 데만 쓰인다. 땅을 일고 곡식을 키우고 곡식으로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도구.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니겠느냐고. 그 뒤로 10사흘 동안 석봉은 대장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풀무 옆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달구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보통 호미 하나를 만드는데 이틀이면 충분했지만 석봉은 10사흘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원하는 모양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쇠가 대장장이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호미를 쥘 농부의 손을, 이 호미로 갈 밭의 흙을, 그 밭에서 자랄 곡식을 먹을 아이들을, 쇠를 두드리며 사람을 생각한다는 석봉의 평생 철학. 그것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10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지막 담금질을 마친 석봉이 물통에서 호미를 건져 올렸을 때 대장간에 서늘한 빛이 번졌습니다. 완성된 호미는 아름다웠습니다. 날은 초승달처럼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쇠의 빛깔은 검푸른 바탕에 은빛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만나는 부분은 석봉이 각도를 7번이나 수정한 것이었는데 손에 쥐면 마치 손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석봉은 호미를 들어 올려 아침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건 내 평생 최고의 물건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호미의 진짜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이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석봉에게는 대장간 뒤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배추와 무콩을 심어 부식으로 삼던 곳인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흙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작물은 시들어가고 있었죠. 석봉은 새로 만든 호미를 시험 삼아 이 텃밭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에 선 석봉이 습관적으로 첫 삽을 떴습니다. 호미 끝이 마른 흙에 닿는 순간 석봉의 손에 기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호미가 떨리는 것도 아니고 석봉의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닌 땅 자체가 호미에 반응하는 듯한 느낌. 석봉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미가 지나간 자리에 흙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바싹 마른 누런 흙이 호미날이 닿은 부분만 검고 촉촉한 옥토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비가 흠뻑 내린 뒤의 땅처럼. 석봉은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로 축축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인데 호미가 닿은 곳만 물기가 있었습니다. 석봉은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밭을 갈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초가 저절로 시들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호미로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호미가 흙을 가르고 지나가기만 해도 잡초의 뿌리가 흙 위로 밀려 나와 말라 죽었습니다. 반면에 배추와 무의 뿌리는 더 깊이 박히며 잎이 싱싱해졌습니다.
사흘 뒤 석봉의 텃밭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푸른 밭이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온 마을의 밭이 누렇게 타들어가는데 석봉의 텃밭만 배추가 사람 머리통보다 크게 자라고 무가 팔뚝만 해졌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텃밭에서 난 곡식이 석봉 혼자 먹기에는 넘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석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적의 수확을 혼자 차지했을까요? 석봉은 수확한 배추와 물을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 배추 2포기, 무 3개씩. 이건 내 텃밭에서 난 건데 먹기 힘들 때 드시라고. 마을 사람들은 가뭄에 이 큰 채소가 어디서 났느냐며 놀라워했지만 배고픈 와중에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히 받아갔습니다. 석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밭에 나가 호미로 땅을 일구어 주었습니다. 호미가 닿은 밭은 어김없이 흙이 촉촉해지고 잡초가 사라졌습니다. 농민들이 씨를 뿌리자 싹이 보름 만에 올라왔습니다. 가뭄 한가운데서 이 마을만 풍년이 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석봉 영감의 호미가 대체 무슨 호미이길래?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특히 가뭄 속에 풍년을 거둔 마을의 소문은 번개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주 산골에 대장장이가 만든 신기한 호미가 있는데 그 호미로 밭을 갈면 잡초가 사라지고 가뭄에도 곡식이 자란다더라. 장터에서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온갖 사람들이 석봉을 찾아왔습니다. 그 호미를 팔아달라. 은자 10냥에 사겠다. 20냥에 팔아라. 값이 올라갈수록 석봉은 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호미는 마을 공동밭에서 쓰는 것이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석봉은 호미를 절대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텃밭에서 난 것도 전부 마을에 나누었고 공동밭에서 쓸 때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의 의미를 석봉은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문이 뜨거워지면 반드시 탐욕스러운 자의 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악당이 등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을의 지주 홍만식, 나이 55, 양주 일대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이자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곡식값이 오르고 곡식값이 오르면 농민들이 빚을 지고 빚을 지면 땅을 빼앗을 수 있다. 홍만식에게 가뭄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뭄에도 홍만식은 주변 농민의 땅 12필지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런 홍만식에게 가뭄에도 풍년이 드는 신비한 호미의 소문이 전해진 겁니다. 홍만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저 호미를 손에 넣으면 가뭄이든 뭐든 상관없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다. 곡식 독점은 곧 이 고을 전체의 장악을 뜻한다. 며칠 뒤 자정에 석봉의 대장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봉이 문을 열자 횃불을 든 사내 넷이 서 있었습니다. 홍만식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선두의 선자가 비단에 쌓인 서찰 한 통과 은자 5냥이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홍 대감께서 석봉 영감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호미를 가지고 오십시오. 대감께서 직접 보시겠다고 합니다. 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호미는 마을 공동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갈 수 없소.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석봉 영감, 홍 대감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이 고을에서 매우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감의 성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석봉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홍만식의 성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하지만 석봉은 호미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노인과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 호미가 홍만식의 손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시오. 호미는 줄 수 없소. 하인들이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석봉은 대장간 문을 잠그고 호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홍만식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석봉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자가 거절당하면 무엇을 할까요? 더 큰 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홍만식이 다음에 동원하는 것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홍만식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주는 석봉의 거절을 당한 바로 다음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이경수는 홍만식에게 매달 뇌물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홍만식이 사또의 귀에 대고 한마디 하자 사또의 입에서 포졸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뒤 포졸 8명이 석봉의 대장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죄목은 황당했습니다. 요사스러운 물건을 만들어 백성을 현혹한 죄. 가뭄에 풍년이 든 것은 정상이 아니니 분명 요술이나 사수를 부린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요사스러운 기물은 유교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죄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홍만식이 이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포졸들은 대장간을 뒤졌습니다. 연장을 모두 꺼내고 작업대를 뒤집고 풀무까지 해체했습니다. 석봉이 50년간 모아온 연장과 재료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석봉은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뼈와 살 같은 대장간이 눈앞에서 해체되는 것을. 하지만 석봉은 포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71살 노인이 광군에 맞서봐야 멍석마리를 당할 뿐이었으니까요. 호미는 빼앗겼습니다. 포졸 대장이 호미를 들어 올리자 호미에서 서늘한 빛이 번졌습니다. 포졸 대장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보통 호미가 아니구나. 호미는 관아로 옮겨졌고 석봉은 요물 제조자라는 죄명으로 포박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석봉이 아니었으면 가뭄에 굶어 죽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군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석봉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50년 대장장이의 손. 이 손에서 쇠를 빼앗으면 이 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석봉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홍만식은 관아에서 호미를 빼앗아 자기 저택으로 가져왔습니다. 호미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날이 날카롭고 손잡이가 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뭄 속 풍년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홍만식은 영리한 자였습니다. 호미 자체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호미를 만든 재료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홍만식은 석봉의 이웃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석봉 영감에게 쇠조각을 준 노인이 있다며? 그 노인이 누구냐? 이웃은 두려움에 떨며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길에서 쓰러진 노인. 석봉이 데려다 국밥을 먹이고 지팡이를 고쳐준 뒤 사라진 노인. 떠나면서 녹슨 쇠조각을 남겼다는 것. 홍만식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노인이 신비한 쇠의 출처를 알고 있다. 저 노인을 찾아 쇠를 더 얻으면 홈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신비한 연장을 만들 수 있다. 홈이 하나로 마을 하나를 풍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수백 개의 호미로 고을 전체의 곡식을 독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홍만식은 하인들을 사방으로 풀어 노인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양주고을 전체를 뒤져도 그 행색에 맞는 노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만식은 초조해졌습니다. 노인을 찾지 못하면 이 호미의 재료가 무엇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홍만식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대장장이 서너 명을 불러 호미를 녹여 같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명령한 겁니다. 호미를 녹이면 원래 쇠가 나올 것이고 그 쇠로 새 도구를 만들면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인이 석봉에게 한두 가지 당부. 첫째, 이 쇠로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라. 둘째, 완성된 뒤에 남은 쇠붙이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마라. 홍만식은 지금 이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을 위한 도구를 만들려 하고 그 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홍만식이 불러 모은 대장장이들은 셋이었습니다. 모두 이 고을에서 이름이 알려진 장인들이었지만 석봉과는 다른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양반가의 장식품이나 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고 홈이나 낙 같은 천한 연장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새 대장장이는 호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쇠의 빛깔과 질감에 모두 놀라며 이것이 보통 쇠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만식의 명에 따라 호미를 녹여 새 도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미가 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을 올려도 아무리 쑤칠 때도 호미는 온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10사흘에 걸쳐 정성으로 달궈냈던 그 쇠가 탐욕의 불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장장이들은 풀물을 교체하고 수채 종류를 바꾸고 심지어 약재까지 넣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홍만식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든 녹여. 안 녹으면 부숴서 깎아.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새 도구를 만들란 말이다. 이 말에 한 대장장이가 무모한 시도를 했습니다. 호미를 쇠 모루에 올려놓고 큰 망치로 내리쳐 조각을 낸 뒤 그 조각으로 작은 칼을 만들어 본 겁니다. 호미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쇠 파편. 이것은 녹일 수 있었습니다. 원래 형태에서 강제로 분리되자 쇠의 저항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장장이는 환호하며 파편을 달구어 작은 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인의 경고를 기억하시죠? 완성된 뒤에 남은 쇠붙이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마라. 그 이유가 지금 드러납니다. 완성된 칼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날이 서 있었고 빛깔도 고왔습니다. 홍만식이 기뻐하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과일 하나를 배려한 순간 칼날이 쩌엉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것도 홍만식의 손을 베면서 홍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부서진 칼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그 파편 하나가 벽에 걸린 족자를 찍고 다른 하나는 탁자 위에 옥 장식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칼이 의지를 가진 것처럼 주인을 공격하고 주인의 물건을 파괴한 겁니다. 대장장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구를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이건 보통 쇠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물건입니다. 홍만식은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호미가 빼앗기고 대장간이 부서지고 감옥에 gat힌 석봉. 이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미도 대장간도 자유도 일흔한 살의 대장장이에게 감옥은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바닥에 앉아 허공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풀무에 불을 지피고 보이지 않는 쇠를 올리고 보이지 않는 망치로 두드리는 동작. 50년의 습관이 몸에 새겨져 도구가 없어도 대장장이의 동작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밤 감옥 창살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석봉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손. 그 손이 허공을 두드리는 모습은 처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기도하는 손. 석봉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쇠를 두드릴 때 사람을 생각하면 쇠가 알아서 좋은 모양을 잡는다고 했지. 그런데 저 홍만식이라는 자는 쇠를 두드릴 때 돈을 생각했으니 쇠가 반항한 거야. 쇠는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 순간 석봉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했던 말.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라. 석봉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 쇠의 진짜 쓰임새가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석봉을 감옥에서 꺼내줄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부서진 호미의 파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석봉이 감옥에 갇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울분을 사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소문을 듣는 귀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왕의 귀가. 마침 양주 고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민호. 30살의 젊은 관리였는데 경기도 일대의 민심을 살피라는 왕명을 받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정민호는 평민 차림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양주 장터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풍년을 만든 신비한 호미가 있었는데 홍지주가 빼앗아 갔다더라. 대장장이 석봉 영감이 요물 제조자로 몰려 감옥에 갔단다. 그런데 말이야, 홍지주가 그 호미를 녹여서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저절로 부서지면서 주인 손을 베었다잖아. 정민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첫째, 홍만식이 관할을 매수하여 무고한 백성을 가두었다는 의혹. 둘째, 그 신비한 호미의 정체. 정민호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정민호가 신분을 밝히자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석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 호미가 마을을 어떻게 살렸는지, 홍만식이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를. 정민호는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석봉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봉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인에게서 받은 쇠조각 10사흘에 당금질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라는 당부, 그리고 호미가 마을밭에서 보여준 기적까지. 정민호는 석봉의 손을 보았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 5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이 손이 만든 것이 요물이라고? 정민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정민호가 진짜로 관심을 가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미를 만든 그 쇠, 보통 쇠가 아니라는 것. 탐욕으로 만든 칼은 부서지고 정성으로 만든 호미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 정민호에게는 이 쇠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한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민호가 양주로 내려오기 전 궁궐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왕을 깊이 근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복엄이 부러진 겁니다. 천추검이라 불리는 이 검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왕실에 전해져 온 보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칼이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죠. 이 검을 왕이 차고 나서면 만백성이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를 가진 물건. 그런 검이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칼날 한가운데가 금이 가더니 마침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대장장이 12명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천추검은 특수한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쇠를 이어붙이면 합금이 반발하여 접합 부위가 다시 깨졌습니다. 같은 합금을 구하자니 그 합금의 비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실전된 상태에 12명의 대장장이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왕은 탄식했습니다. 복엄이 부러진 것은 곧 왕실의 기운이 꺾인 것과 같다. 궁궐 안에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간신들은 이 틈을 이용해 정적을 모함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의 복엄이 부러졌다는 것은 나라에 큰 병고가 올 징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민호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정민호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돌아보되 혹시 비범한 장인이 있거든 눈여겨보아라. 천추검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어떤 신분이든 좋으니 데려오라. 그런데 양주에서 석봉을 만난 겁니다. 탐욕으로 다루면 반항하고 정성으로 다루면 기적을 만드는 신비한 쇠를 가진 대장장이를. 정민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민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 이경수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뇌물수수 기록이 떠올랐을 겁니다. 홍만식은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광군이 저택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정민호는 석봉을 즉시 석방하고 사또와 홍만식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사또의 뇌물수수, 홍만식의 광곡 빼돌리기와 토지 강탈, 석봉에 대한 무고죄,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증언했고 관아 서고에서는 홍만식과 사또 사이에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었고 홍만식은 강탈한 토지를 모두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봉의 호미,
정민호는 홍만식의 저택에서 호미를 회수했습니다. 호미는 파편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본체는 여전히 그 서늘한 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석봉이 감옥에서 나와 호미를 다시 손에 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석봉의 눈은 호미의 손상된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홍만식이 억지로 떼어낸 파편들. 그 파편은 탐욕의 칼이 되어 주인을 배신했지만 본체인 호미는 끝까지 제 모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호미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버텼구나. 정민호는 석봉에게 한양행을 제안했습니다. 왕의 보검 천추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일지 모른다고. 석봉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골 대장장이가 왕의 보물을 만진다는 것이 감히 될 법한 일인가. 하지만 정민호의 말 한마디가 석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석봉 영감 천추검은 왕의 칼이 아닙니다. 만백성의 평안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이 검이 부러진 채 방치되면 간신들이 왕권을 흔들고 백성이 고통받게 됩니다. 영감이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검도 결국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차에 오른 석봉이 품에 안고 간 것은 부서진 호미와 호미를 만들고 남은 아주 작은 쇠 조각 하나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쇠의 마지막 조각. 석봉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고 50년 대장장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위해 아끼고 있었습니다. 한양 궁궐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골 대장장이가 왕 앞에 서는 날, 석봉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쇠를 두드려온 손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봉이 천추검을 고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마지막 장에서 모두 밝혀집니다. 궁궐에 도착한 석봉은 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꼬부라진 등으로 엎드린 상골 대장장이를 보며 한양의 대장장이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촌늙은이가 우리 12명이 못한 것을 해내겠다고? 신하들 중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상골 지게꾼 출신 대장장이가 왕의 보검을 만진다니 격에 안 맞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왕은 석봉의 손을 보았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 그 손이 한 번도 쇠를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석봉이 부러진 천추검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검을 잡는 순간 석봉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게와 질감을 느끼고 부러진 단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검은 보통 쇠가 아닙니다. 쇠와 은과 또 하나 제가 모르는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금속이 무엇인지 모르니 같은 합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석봉이 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에게서 받은 쇠의 마지막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정말 작은 쇠 조각. 이 쇠를 부러진 부분에 녹여 이으면 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쇠는 다른 쇠를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호미를 만들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석봉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전하.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상골 대장장이가 왕에게 조건을 건다니.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도 곁에 있지 말아 주십시오. 쇠를 두드릴 때 저는 이 검을 쓸 사람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시선이 있으면 쇠가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양의 대장장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쇠가 마음을 읽는다니 미신이로구나. 하지만 왕은 잠시 석봉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모두 물러가라. 궁궐 대장간에 석봉 혼자 남았습니다. 부러진 천추검과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쇠조각 하나. 그리고 50년의 손. 대장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 동안 문 밖으로는 오직 쇠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첫째 날, 석봉은 작은 쇠조각을 풀무에 올렸습니다. 호미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쇠는 쉽게 달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석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풀무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검을 차고 나설 왕의 어깨를, 이 검이 지켜야 할 만백성의 삶을. 둘째 날, 쇠조각이 드디어 금빛으로 달궈졌습니다. 석봉은 부러진 천추검의 단면 위에 달궈진 쇠조각을 올리고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쇠조각이 마치 물처럼 천추검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쇠를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는 성질. 석봉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쇠조각이 천추검에 스며드는 동안 미세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이미 약해진 칼날이 깨질 수 있었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쇠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5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각으로 숨을 참으며 한타 한타를 조절했습니다. 한 시즌에 10번. 한 번 두드리고 쉬고 쇠의 반응을 살피고 다시 두드리고. 셋째 날 새벽, 마지막 한타를 내리친 석봉이 검을 물에 담갔습니다. 치이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대장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봉은 물에서 검을 건져 올렸습니다. 부러져 있던 칼날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접합 부위에는 금빛결이 가느다란 실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흠이 아니라 마치 금으로 장식을 한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석봉은 검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날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석봉은 대장간 문을 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세운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왕이 복원된 천추검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러졌던 자리에 가느다란 금빛결이 흐르는 것을 보며 왕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금띠인가? 석봉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것은 제가 쓴 쇠의 흔적입니다. 없앨 수도 있었지만 남겨두었습니다. 부러진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검이 부러진 적이 없는 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검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칼바람이 대전을 가르며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부러지기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한 소리.
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석봉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벼슬이든 금이든 내리겠노라. 석봉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쇠 두드리는 것밖에 모르는 늙은이입니다. 벼슬은 감당할 수 없고 금은 쓸 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살던 마을에 관해서 운영하는 대장간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가난한 농민들이 호미와 낫을 무상으로 고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이 쇠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왕 앞에서 자기 영딸이 아니라 백성의 편의를 구한 대장장이,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했습니다. 그리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내리노라. 양주 대장장이 석봉을 조선의 명장으로 봉한다. 산골의 호미 장수가 조선의 명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석봉은 한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장의 칭호를 받은 다음 날 양주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하사한 관영 대장간이 마을에 세워졌고 인근 고을에서 재주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봉은 이 젊은이들에게 쇠를 가르쳤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쇠를 두드릴 때 이 물건을 쓸 사람을 생각해라. 농부의 허리를 생각하고 아낙네의 손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생각해라. 쇠는 거짓말을 못한다. 만든 사람의 마음이 쇠에 그대로 담긴다. 그리고 여러분 홍만식, 이 탐욕스러웠던 지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탈한 토지를 모두 돌려주고 재산의 절반을 벌금으로 낸 홍만식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한 홍만식이 갈 곳이 없어 떠돌다 찾아온 곳은 놀랍게도 석봉의 대장간이었습니다. 홍만식은 석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석봉 영감, 나를 써주시오. 뭐든 하겠소. 숯을 나르든 물을 길든. 석봉은 한참을 홍만식을 바라보다 풀무 옆에 놓인 숯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하시오. 홍만식은 그날부터 대장간에서 숯을 나르고 물을 깃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한 번도 몸을 써본 적 없는 양반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홍만식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홍만식의 손에도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생긴 날 홍만식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손으로 번 것이구나. 석봉은 홍만식의 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이 진짜 보물이요. 쇠가 거짓말을 못하듯이 땀으로 박인 굳은 살도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비한 쇠조각이었을까요? 기적의 홈이었을까요? 임금의 보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석봉의 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쇠를 두드리며 이 물건을 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의 손이 편하기를 바라며 한타 한타를 내려친 그 손,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이 딸의 목숨을 살리는 호미를 만들었고 마을을 풍년으로 이끌었고 왕의 보검을 되살렸고 탐욕스러운 지주의 마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석봉은 노인에게서 받은 녹슨 쇠조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에서 보물을 꺼낸 건 쇠의 힘이 아니라 석봉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녹슬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기회이든 재능이든 관계이든 쇠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이 쇠에 그대로 담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 밤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슨 낫을 고쳐준 대장장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기막힌 이야기를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